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의 위상이 격상됐습니다. 격상됐다는 것은 유물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서비스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환기를 맞은 국립대구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리학의 산실이 세계적인 유산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지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재되면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데 효과는 무엇인지, 혹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은 이 같은 세 가지 주제로 대담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상이 격상된 국립대구박물관의 새로운 청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순섭 국립대구박물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국립대구박물관 관장의 직급이 격상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장님도 전에 한번 관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격상된 상태로 다시 이제 재임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예, 그렇죠.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이 격상됐다는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국립중앙박물관 산하의 지방에 13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그 고위공무원단 박물관은 경주, 광주, 전주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 네 번째로 된 겁니다. 네. 직급이 상승된다는 얘기는 예산과 조직 전체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게 걸맞게 지역 내의 공공박물관들에 대한 지원 네. 사업이라든지 네. 협력 사업들을 확대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지역 내 공공박물관에 대한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자체 산하 예, 맞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지원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대구 경북 쪽에 특히 경북 쪽에는 뭐 상주, 의성 네. 그리고 성주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구미도 김천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그 박물관들이 개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장품들인 거죠. 네. 그 소장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빌려줘서 네. 그 박물관을 활성화하게 하고요. 네. 그 박물관들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를 만든다든지 네. 그 지역에서의 현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콘텐츠 부분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네. 도와주는 겁니다. 네. 또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연구자들, 예. 전문 인력을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당장은 이제 큐레이터가 2명이 늘어납니다. 학예사급 큐레이터 2명이 늘어나고요. 학예연구실장도 이제 관장 직급에 맞춰서 4급 서기관급으로 이제 승진하게 됩니다. 네. 향후 과제입니다만 1, 2년 이내에 그 5급 큐레이터, 5급 학예관들을 2명을 또 다시 네.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역할이 각각 파트에 나눠가지고 네. 중책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박물관이라는 것이 그 지역 사회 어떤 문화의 심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여쭤보는데요. 자, 그래서 늘어난 인력, 예산, 규모 이런 이제 격상이 됐는데 그러면은 대구 국립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우선은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한 2년 전부터 국립박물관 전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의 박물관이 어떤 브랜드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건데요. 대구는 섬유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네. 복식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의 복식 박물관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특별 전시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시설들을 증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왜 대구는 물론 섬유 도시지만 이쪽 지역에서 그 복식이 많이 발굴이 됩니까? 예,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좀 세계적인 현상 중에서 가장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15세기에서 17세기 한 400에서 500년 된 그 복식이 실제 무덤에서 네. 직접 발굴이 되는 거죠. 네.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네. 그것이 전국적으로 1년에 한 1000건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재보호법상의 맹점으로 인해서 지금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전체를 우리 국립박물관 중에서 특히 대구박물관이 네. 관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져와서 보존 처리도 하고 네. 전시회도 활용하고 아카이브로도 쓰고 뭐 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연구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근현대 특히 현대의 작가들 그 이번에 뭐 고이영희 생 것도 네. 있습니다만은 네. 근대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네. 적극적으로 대구 박물관에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전시회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특별전 하고. 예, 맞습니다. 있죠? 고이영희 대구 출신입니다. 네. 대구 출신의 이영희 그 디자이너의 네. 현대 한복을 네.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복식하면은 대구 박물관에 찾아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네. 아예 국군이 굳히는 것이 저희들이 네.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에서 또는 경기 지역에서 복식이 발굴됐다. 그러면 대구 박물관으로 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미 그렇게 되는군요. 사실은 제가 전임 때 있을 때 네. 약간 그거는 구조를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확고히 이제 네. 만들게 됩니다. 대체로 조선 시대의 복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대구 박물관뿐만 아니라 또 경주 박물관이라는 아주 큰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같은 지역에 두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까? 예, 이제 브랜드 전략 속에 있는데요. 네. 경주 박물관은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국가 박물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라 문화, 특히 네. 이제 그 지역 경주라고 하는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신라 문화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걸 아예 특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섬유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대구 경북의 역사성을 네.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를 다루고요. 특히 삼국 시대인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던 대가야 부분을 네. 좀 더 이제 보강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그 고려 시대의 또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불교 문화가 네. 전국적인 단위로 아주 좋습니다. 대구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아까 사대부와 관련된 사항들 조선시대 거 네. 뭐 이런 것도 다 역사성에 맞춰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라 문화를 제외한 대가야 그리고 불교, 유교 문화권의 유물들을 관리하고 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게- 이제 예. 복식을 예, 전문화한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지금 국립대구박물관에 가면은 물론 이제 복식전도 특별전을 하고 있지만은 기존의 상설 전시장도 있습니다. 네, 이 상설 전시장도 지금 변화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장은 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네. 2, 3년 뒤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60억 규모의 복식문화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신축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의 전시 공간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절반이 이제 복식문화관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전시실 전체는 대구 경부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 되고 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박물관에 우리 지역에 이제 박물관이 있지만 지금 상설 전시장에 보면은 아주 멋진 유물들이 많은데요. 전시하고 있지 않은 유물 중에서 어떤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소장품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대구의 모태가 됐던 달성고문이라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달성토성 바로 근처에 있던 비산동 내당동에 네. 있는데요. 일제시대 때 발굴되었습니다. 그것 전체가 지금 대구로 다 왔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선산 지역에서 나온 유물이라든지 네. 임당도 경산 임당 지역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조만간에 경산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쪽에 중요한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뭐 그렇게 네.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달성 말씀을 이제 하셔서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와 대구박물관이 함께 달성 달구벌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예. 다큐멘터리를 만든 바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같이 참여를 이제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 달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같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하지만 복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관장님도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달성토성은 혹시 이제 그 동물원이 나가고 난 뒤에 네. 보존 방안이 분명히 확보될 것 같고요. 네.
그 주변에 있던 고분군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미 그 민가가 다 들어서 있는 상태죠. 네. 그걸 전부 철거해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네. AR이라든지 네. 특히 AR 글라스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네. 그걸 통해서 그 골목길을 다니면 네. 거기에 있던 고분들의 형태가 전부 드러나게 하는 이런 개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 비산동 고분군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치고 예. 달성 내 동물원 이전하면 어떻게 복원하고 발굴한다는 얘기죠? 예. 우선은 거기 이제 구조물들이 전체 그 하부 구조를 그 토층을 다 파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원의 구조물만 드러내면은 네. 따로 특별히 발굴을 하지 않아도 네. 그 속에 단면이 다 노출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달성토성의 역사성을 충분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향후 방안을 다시 네.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 중입니다. 동물원을 옮기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사가 들어있던 그런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는데 네. 철거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발굴하면 된다. 네, 일부러 맞습니다. 발굴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그때 이미 발굴하다 보면은 많은 유물들이 나올 것이고 예. 대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부터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떤 아카이브 구성의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직급이 상승된 박물관 관장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아카이브를 구축하자는 주장은 우리 지역 문화계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한데 그 박물관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요즘 그 현대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 중에 바로 아카이빙이 가장 중요한 그 아젠다입니다. 네. 특히 그 국립박물관 전체에서도 지금 그 각 브랜드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네. 그와 관련된 각각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라라고 네.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복식과 관련된 그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의 모든 아카이브를 구축할까 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의 그 신진 디자이너 하고 젊은 연구자들이 네. 실물을 직접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네. 또한 가장 또 저희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현대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빨리 사라지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근대 자료들입니다. 네. 근현대 자료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어떻든 아카이브로 모아둬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근현대 자료가 굉장히 많죠. 예, 그렇죠. 그리고 국립박물관 자체에도 네. 대구 지역에 대한 사진 자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계속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네. 이 아카이브 구축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심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꼭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브랜드 전략에 항상 그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이제 시민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을 찾고 계시는데 예. 좀 더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죠.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적 자원입니다. 네. 대구 박물관은 다른 어떤 박물관보다도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시민 스스로 대구 박물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대구 박물관 회라는 이름인데요. 네. 조영길 회장님께서 한 10년 이상을 꾸준히 잘 이끌어 오셨고요. 네. 그것은 아마 지금 회원 숫자로만 본다면 6천 네. 명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박물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실감형 체험 시설들을 확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매핑 기술이 되는 네. 것도 있고요. AR 기술이 될 수도 있고 VR 네.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전시 곳곳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자주 네.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거. 네. 또 하나는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큰 좀 이렇게 그 편의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 올해 네. 내에 아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네.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선 선도적 조치로서 네. 박물관 앞에 정면 쪽에 있는 담장을 다 철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개방된 느낌이 들도록
우선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대구 박물관이 접근성이 좀 약한 점이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그 대구 박물관 주변으로 지나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하철 같은 거 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거대한 목표이긴 합니다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2022년까지 저희들의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북구 상격동에 있는 그 경북도청 자리를 네. 구입합니다. 네. 지금 매입을 하는데요. 네. 그 매입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지금 네. 문화체육관광부의 큰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국립대구박물관의 본관을 지을 것인지 네. 아니면 아예 박물관을 크게 새로운 박물관을 지을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그 지역문화과라고 있는데요. 그쪽과 협의해서 네. 지금 조만간에 아마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재모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아무튼 굉장히 기쁜 일이고요. 네. 서원이 세계유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공통으로 보존해야 되는 네. 인류 전체 자산이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등재가 된 것은 아니죠? 네, 이 단계가 좀 복잡한데요. 네. 저희가 서원 등재 준비를 시작한 건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네. 지금 그 공고가 온 상태는 자문기구에 속하는 이코모스에서 세계유산위원회에 의안을 올릴 때 네. 이 유산에 대해서는 등재하는 것이 맞다라고 네. 지금 권고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권고안을 올렸는데 혹시 탈락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경우로 봤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코머스가 등재를 권고를 했는데 처음이 아니죠. 등재 신청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탈락이 됐었는데 왜 탈락됐었습니까? 탈락이 됐던 건 아니고요. 네. 이코모스가 권고안을 만들 때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등재, 그다음에 네. 보류, 반려, 등재 불가 이렇게 이제 네. 가게 되는데 당시에 권고안에서 봤을 때는 반려 등급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는 쪽으로 선회를 할 것인가라고 네. 저희가 판단해서 철회를 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교수님께서는 이 서원 등재 신청에 함께 작업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요? 또 어떤 노력을 해서 이번에 이코머스가 등재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말하자면 재수하는 입장에서 네.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신청서 작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유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이 네. 두 가지 일로 크게 진행이 되는데 네. 저희 이제 큰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저는 주로 앞부분의 유산 가치를 정리하는 쪽에서 작업을 좀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 서원의 가치, 한국의 서원의 가치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자, 우리 한국의 서원이 갖고 있는 가치에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제출했었던 신청서의 근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두 가지의 가치를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성리학을 교육하는 기구로서 네.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동아시아의 어떤 시대나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만큼의 네. 굉장히 수준 높은 성리학적 국가, 성리학적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기구이다라는 네. 점을 강조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건축적인 부분이었는데 네. 서원의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정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병산서원이나 혹은 도산서원이나 네. 옥산서원 이런 서원들을 도동서원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주로 적당한 경사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공부를 하는 강학 공간, 네. 뒤쪽에 제한 공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네. 앞쪽에 특히 누마루라고 하는 네. 건물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특정한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 강했었습니다. 누마루라고 하는 것은 병산서원에 가보면은 앞에 그 만대루 같은 것을 네네. 누마루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서원에 좀 독창적으로 있을 만한 네. 것들인데요.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좌식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여러 가지 좀 관련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외부 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저희가 주목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한국 서원의 특징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과 한국의 서원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네네. 다른 지역이라면 이제 중국의 네, 중국. 그 서원과 우리의 서원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중국의 서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서원의 원류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가 서원 등재를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에서 불만이 있기도 해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원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로 발전을 해서 네. 굉장히 대규모의 공간도 있고 음. 저희처럼 조금 소규모로 만들어진 것들도 네. 있기도 하고요. 네. 공간적으로는 조금 더 폐쇄적인 성격들과 다양성이 강하고 네. 우리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네. 미니멀한 측면이 강한 네. 것 같습니다. 이번에 9개 서원이 등재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는 것인데 9개 서원이면은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서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주의 소수서원을 네. 비롯해서요. 안동의 병산서원, 도산서원, 네. 경주의 옥산서원, 네. 그리고 대구의 도동서원까지 네. 5개가 이 네. 9개에 포함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그리고 충청 지역에 4개가 있고요. 네, 경남에 네. 한 군데가 있고요. 경남에 한 군데. 호남 충청에서 총 함양의 9개가 남계서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네네. 이 중에서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9개를 선정한 것이고요. 네, 스토리텔링을 잘 구성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서원이 몇 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4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네. 작년 세계유산위원회까지 1,090개가 조금 넘는 세계유산이 네. 등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은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뭐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뭐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에 그 등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네. 혜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국내법에 준해서 네. 세계유산위원회가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조금 더 엄격한 수준의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유산의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고 인식되기 때문에 네. 관광객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차적인 효과들은 있습니다만 네. 세계유산 기구가 이렇게 뭐 돈이 많은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받긴 받습니까? 우리나라엔 그냥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수준에서 계속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존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관광객은 뭐 더 많이 올 것으로 뭐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유명해지니까요. 신청서를 낼 때도 네. 늘어나는 관광객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기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 관광객들도 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네. 경주 역사문화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종묘도 있고. 네네. 그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광객 증가라든가 이런 게 가장 네. 표면적인 부분들이고요. 네. 유산에 관계되는 그러니까 등재 자체도 그러하지만 네.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유산에 대한 학술적인 성과들이 굉장히 풍족해지고 그렇습니까? 네, 주변의 인식들이 좋아지면서 네.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유산 가치에 대해서 네. 저희가 자긍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서원 말고 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될 그런 문화유산이 많죠. 네, 많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잠정 목록이라고 해서 네. 이미 제출돼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는 네. 한양도성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가야 고분군 또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고 네. 당장 내년 같으면은 갯벌 자연유산도 예.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이 잘 보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됩니까?
대부분 저희가 문화유산을 접하는 시각이 네. 관광지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사찰이나 서원에서 굉장히 크게 뭐 노래를 틀어놓는다거나 네. 뭐 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의 접근, 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기구도 마찬가지고 네. 이게 관광지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역시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을 때 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네. 관련 인력들을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서원에 특히 공부하러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서원에 네. 그냥 경치만 구경하시지 말고 네. 아까 말씀하신 병산서원 만대로 같은데 앉아서 네. 책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네. 가장 서원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서원을 서원답게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HO 즉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의 이 질병 등재 여부를 조만간 결정을 합니다. 게임 중독은 무엇이고 또 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도 한번 들어보고요. 자, 이 자리에 최태영 대구 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상도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 교수님, 네, 먼저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WHO가 정의를 내리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WHO 진단 기준을 보면요. 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조절의 실패,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 하게 되고 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게임 위주로 생활하고 현저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네. 중시되고요. 네, 그리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게임하게 돼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네, 게임 중독이라고 WHO는 이렇게 그 질병 코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 예. 대표님은 이제 게임의 규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이제 요즘 청소년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최상위 유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차상이라면은 뭐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약 5천만 장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 네. 지난 시즌 제가 그 랭킹으로 173위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한 100, 이번 시즌도 180위 정도 하고 아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뭐 젊은 층은 아니신데 예, 예. 참 잘하시네요. 자, 지금 교수님께서 WHO가 정의한 게임 중독의 이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게임의 규제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최 교수님께서 이제 WHO가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첫 번째가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시작과 중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점. 네. 두 번째가 이제 일상생활이나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게임을 가장 우선시하는 점. 네. 또 하나가 이제 이것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네. 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질병 코드화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네. 어느 정도라야 네. 그 질병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네. 않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네. 그러니까 판정 기준 자체가 참 애매모호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일단 하시는데 예, 예. 그 어떤 현상이 게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판정은 전문가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최 교수님, 게임 중독을 인정을 하세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게임 중독에 걸렸는지 아닌지 그 판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진단 기준을 토대로 네. 이제 의사인 임상가들이 환자들에 대해서 그 게임과 관련된 일상생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기능 저하 등을 네. 면밀히 면담하고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중독이 양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만큼 해야지 중독이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얼마나 하는 것보다는 그로 인해서 얼만큼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네. 이런 거에서 결정이 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제 진단 기준이 있으면 인상가들이 진단 기준을 채점표처럼 펼쳐놓고 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중에 몇 가지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중독이다라고 진단할까봐 좀 염려하시는 게 있는데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반드시 이분의 이렇게 그 증상과 네.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진단을 받는다고 다 치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와 보호자랑 의논해서 네. 결정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게임 중독이 이제 질병 코드화하면은 네. 질병으로 인정되면은 네. 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국가 의료 시스템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네. 이렇게 오시는 분이 이게 네. 게임을 많이 해서 네. 부모들은 이제 병이라고 많이 생각하고요. 네. 아이들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콘센서스를 잃으면 다들 이제 병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많이 무게가 되면서 네. 좀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병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 치료에 있어서 네. 보험 적용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은 지금 뭐 보험 진단 체계가 없더라도 이 게임 중독이라는 증상 자체가 네. 다른 병과 합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ADHD라는 집중력 장애라는 병, 네. 그리고 청소년 우울증이라는 병이랑 같이 돼서 보험을 적용은 받고 있고요. 네. 한 1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게임만 많이 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네. 학생들은 충동 조절 장애라는 네. 진단 기준을 준용해서요. 네. 네. 보험 적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준용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네. 부분이 많은데 왜 특정 부분, 그러니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정의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 다른 부분을 준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이제 분류하면은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질병으로 분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코드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병에 대해서, 네. 증상에 네.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 코드를 적용하게 되면 아마 연구에서,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기 위해서 역학이나 유병률이나 조사가 되고 네. 현재 이게 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딱 확립된 치료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저도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좀 질병 코드면 조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돼서 네. 조금 더 확립된 치료 아니면 관리 프로토콜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자, 대표님, 예. 이 게임 중독을 이제 질병으로 보자는 것인데요. 예. 자, 물론 이제 대표님은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중독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이제 하십니까? 저는 이제 네, 출근해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강의를 네. 나가고 이런 네. 이제 퇴근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자녀가 다 커서 이제 따로 살기도 하고 네. 늙은 부부밖에 안 사니까 네, 우리 집사람은 주로 TV 시청을 하고 저는 그때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네. 온라인 게임을 하고 이러죠. 근데 시작과 끝을 조절하실 수가 있잖아요. 강도라든가. 예, 뭐 겨우 조절하는 편입니다. 네. 더 하고 싶지만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대다수 선의의 네. 그 정신건강 교수님들은 네.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제도 교육을 받잖아요. 네. 6년의 의대 생활, 인턴과 레지던트 네. 그리고 수많은 임상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진단하고 판정하고 치료하겠지만 네. 이 네이밍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 공식적으로 질병이 되면 네. 질병이 하나 생기면 환자 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죠. 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하는 수많은 그 청소년 게임을 즐겨하는 청소년들이 자칫하면 네. 이 환자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잠재적인 환자가 예, 될 수 예. 있다. 네. 그래서 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동반 질환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문제로 왔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게임을 많이 하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는 게임을 하게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네. 우울증이나 아니면 ADHD 같은 병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집중력 저하 병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환자들 볼 때는 네. 게임을 좋아서 하는 군이랑 네. 할 게 없어서 게임하는 군으로 나눠서 네.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해왔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아직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군들은 네. 좋아서 하는 군보다 네. 할 게 없어서 게임만 하게 되는 네. 학생들이 주로 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보면 좋아서 한다고 하는 아이들도 결국은 치료가 필요하게끔 남는 아이들은 네. 할 게 없어서 게임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소모적인 활동으로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학생들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보면 그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 네. 아니면 우울해서 친구들이랑 잘 못 사귀는 아이들 네. 해서 게임이 위한이 되고 네. 게임만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 하나만으로 이렇게 질병이다 볼 수는 없을 테고요. 네. 게임 문제로서 다른 동반 질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출입문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진료를 시작되는 첫 단계의 첫 네.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자, 만일 이제 질병으로 등록될 경우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이 질병 등록을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분명히 존재하고 특수한 경우도 있다면은 질병으로 인식해서 치료하는 게 결국에는 더 낫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질병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하면은 안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점 그리고 하면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네. 그 중독 치유를 위해서 힐링 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 이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임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네. 이 질병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질병 등재에 가장 찬성하는 그룹이 두 그룹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들이죠, 의사 선생님들, 네. 그 정신건강학과 개업하고 계신 분들은 질병이 하나 생기면 당연히 환자가 늘 수밖에 없고요. 그 수입과 관련도 되고 이렇죠. 네. 또 한 다른 그룹은 학부모 집단이죠. 네.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네. 이 교화의 대상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러기 전에 한 주체거든요. 한 네. 인간 주체. 네. 아이들은 자기대로 자기 나이만큼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네. 그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성세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편의적으로 네. 게임을 좀 줄이고 학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질병으로 등록하고 그래서 이제 네 병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치료나 뭐 진단을 받으러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아주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일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잉 진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신의학 영역에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 네. 이렇게 과잉 진료를 경험하기랑은 쉽지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에서 대부분은 진단이 있더라도 네. 가소평가 내지는 가소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유병률에 비해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는 한 4분의 1을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소 진단하게 되고 하는 게 문제지 오히려 과잉 진단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예상컨대 그런 네. 그러니까 현상이 많으니까 네. 많이 병원을 찾아갈 것이다. 병원 네. 가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고요. 네.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제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네. 다른 병에 비해서 진단을 내릴 경우에 병을 진단해줘서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불쾌한 생각을 많이 가지십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정신과 진단을 받는 환자들, 특히 뭐 이렇게 이거는 중독인지 아닌지 가몰입인지 두고 봐야겠지만 게임은 중독 관련 환자들은 가장 많은 증상이 나는 병이 아니다라는 병을 부인하는 증상이 제일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진단 코드가 생긴다고 한들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많이 그러니까 방문하게 될 거라는 기대치 않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이런 정신의학 진단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반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사실은 정신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게임 중독 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 진단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많이 내원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중독이 확실하다 그러고 아이는 중독이 절대 아니라고 그럼 하면서 이제 옵니다. 환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 진짜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얘는 게임 중독이다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1번 진단이 중독인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순수하게 게임 문제로만 오는 학생들은 한 10명 중에 1명, 2명이고요. 게임 문제로 온 사람 중에 한 6, 7명은 동반 질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병은 그 집중력 장애 병이나 아니면 우울증인데 게임 또 하니까 엄마가 눈에 띄게는 얘가 정신과 병이 있다고 해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위장형 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 그런 진단명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위장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데려왔는데 실제로 이제 우울증이나 ADHD라는 병을 치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게임 중독이다 아니다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이제 받을 경우에 그것을 질병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이제 WHO가 조만간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좀 중시 여기고 싶은 것은 그 이전에 게임을 이제 많이 할 경 게임 과몰입 현상이 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되니까 아예 게임을 좀 적당히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가에 집중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30, 40대 어른들부터 게임과 함께 자라왔어요. 리니지 세대라고 부르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말까지 오가는가 하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하면 아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튜브를 검색하면 형아 이렇게 불러요. 세대 차이라는 거죠.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엔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했지만 요즘 대부분은 유튜브만 검색해도 그 세면대 물이 왜 안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동영상으로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이렇게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면 옛날에는 의사 또는 법률가가 가장 많았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아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도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 스트리머 이런 걸 희망으로 제시하는 아이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게임을 부정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 아이들 왜 게임에 몰입하는가 하면 학습량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엄마가 요구하는 이 학습량을 어느 세월에 다 하고 내가 놀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질질질 끌어요. 그리고 딴짓 하는 거죠. 몰컴이라고 해요. 몰컴. 몰폰, 몰컴. 몰래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학습량을 현저히 낮추고 그걸 잘 수행해내면 그다음 나머지 시간을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뭐 폭력적인 이런 건 물론 안 되겠죠. 그렇게 오히려 아이들을 자유롭게 두면 게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더라도 보통 애들이 대부분 그렇죠. 교수님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이제 게임 중독 여지를 없애는 방법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게임은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됐고요. 지금 저희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게임을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시작한 게이머들이 많은 반면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노출되는 게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처럼 즉각적인 이렇게 리워드 반응이 오는 거에 이렇게 딱 최적화가 되니까 네.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해서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크리에이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사실은 게임에 노출되기 전부터 이런 게임 관련 교육이 네. 필요한데 제가 가장 주장하는 거는 게임도 등급이 있습니다. 네. 근데 등급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부모님이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네. 그리고 옛날 게임들만 생각해서 네. 옛날 게임은 사실은 등급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등급이었는데 네. 요즘 등급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등급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좀 살펴봐 주시고 네. 그리고 아이들을 사실은 이게 치료라보다는 관리의 의미가 있어서 부모도 네.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려면 애가 어떻게 몰래 하는지 이걸 알려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지만 네.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하고 네. 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즘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단위에서 네. 이렇게 게임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는 어떤 건지 좀 알려주는 거를 네.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다만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게임을 너무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연 교육도 담배를 피고 이미 다 펴본 애들한테 한 번도 담배를 펴보지 못하신 분들이 물론 네.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고 잘 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게임도 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해보면 해도 된다는 걸 애들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도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조절 가능한 아이들이 많고요. 조절 못하는 것까지 안 가니까 학교 단위에서 예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게임보다 재밌는 활동이 있다는 걸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게임보다 재밌는 게 있었는데 네. 요즘은 게임보다 재밌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중에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네. 체육 같은 네. 대안 프로그램 해서 아이들 그 네. 프로그램 해서 게임만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있구나. 이걸 네. 알려주면 게임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고 하는 걸 목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을 옛날에는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개인과 가족,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개인과 가족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가 질병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중독의 경우도 국가 시스템으로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심한 게임 중독이 있다는 것이 질병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질병이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산업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질병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